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식탁에 자주 오르는 그 스테이크나 닭가슴살 있잖아요. 이게 농장에서부터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서 오는지 그 흥미로운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최적 이윤을 위한 육류 마케팅 경로 전략이라는 글인데요. 이 여정이 단순히 고기를 옮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의 수익성과 직결되고요. 또 이게 결국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육류는 아시다시피 쉽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가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육류 마케팅 경로라는 걸 이해하는 게 단순히 농장주나 유통업자분들한테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현명한 소비를 고민하는 분들께도 꽤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 육류가 거치는 모든 길, 그러니까 운송, 보관, 가공, 최종 판매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각 단계를 거치면서 가치는 더해지지만 동시에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거, 이게 육류 산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 육류 마케팅 경로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보죠. 자료에서는 이걸 비유를 들었는데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목적지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처럼요. 농장에서 생산된 고기가 여러분 식탁까지 오는 길도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단순히 고기를 트럭으로 옮기는 운송뿐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다루는 과정, 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관 방법, 그리고 부위별로 나누거나 가공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그 전략을 짜는 분배 과정까지. 와, 생각보다 단계가 많네요. 네. 근데 이게 유독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육류가 가진 특징, 부패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쌀이나 콩 같은 곡물은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성온에서도요. 하지만 육류는 전혀 다르죠. 네, 미생물 번식이 쉬워서 품질이랑 안전을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도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전문적인 취급 기술, 냉장이나 냉동 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바로 육류 마케팅이 다른 식품과 딱 차별화되는 지점이고요. 동시에 이게 큰 도전 과제이면서도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각 경로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더하면서도 동시에 이 부패성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이나 위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인 셈이죠. 확실히 신선도가 생명이다 보니까 더 복잡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육류 마케팅 경로에는 어떤 종로들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직거래 마케팅 경로입니다. 그래서는 이걸 재밌게 비유했는데 마치 동네 아이가 집 앞에서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를 파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나 식당 같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인 거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역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거, 아니면 농장 안에 있는 직영 판매점 같은 거겠죠.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을 통해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 이거 아주 흔해졌죠. 이럴 때 생산자는 보통 지역 내에 정부 인증을 받은 그 위생적인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USDA 검역시설 같은 곳에서 이게 중요해요.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위생, 안전 검증 과정이거든요. 합법적으로 도축하고 또 부위별로 가공하고요. 그리고 포장해서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직거래 형태로는 농장이 레스토랑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도 꽤 있고요. 아니면 CSI라고 지역사회 지원동원 모델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CSI는 소비자들이 미리 특정 농장의 연간 생산량 일부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이제 정기적으로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꾸러미처럼 받는 방식이죠. 뭐랄까 일종의 고기 구독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직거래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생산자 입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쵸. 중간 유통 단계를 건너뛰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에 더 가깝게 받을 수 있잖아요. 마진이 훨씬 크죠. 와, 수익률을 높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직거래는 단순히 마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생산자가 이제 자기 농장 이야기를 파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고기 좋아요. 이게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떤 철학으로 키우는지, 다른 농장이랑 뭐가 다른지 이걸 소비자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해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마케팅이나 고객 응대, 포장, 배송 여기에 쏟는 추가적인 노력은 그냥 비용 증가로만 끝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귀농한 분이 계신데 처음엔 직거래장터 나갔다가 이 마케팅이랑 고객 관리 때문에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 외적인 역량,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듣고 보니 직거래가 그냥 쉬운 건 아니군요. 생산자의 역량이나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방식이네요. 그럼 두 번째 경로, 간접 마케팅 경로는 어떤가요? 이름만 들어도 좀 감이 오는데요. 여기에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 여러 중간 유통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딱 이름 그대로예요. 이 중간 유통업자들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도매상이 있겠네요. 이분들은 생산자로부터 아주 많은 양의 고기를 한 번에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이나 식당, 학교 급식업체 같은 곳에 다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요. 때로는 그 커다란 고기 덩어리, 도체라고 하죠. 그걸 사서 소비자가 사기 좋게 부위별고 자르거나 이걸 정형이라고 하죠. 아니면 일정 기간 재고를 보관해주기도 하고요. 다음은 가공업자 및 포장업체. 여기는 도축이랑 부위별 정밀 가공, 그리고 소세지나 햄 같은 육가공품 만드는 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이죠. 특히 규모가 큰 육가공 공장들은 하루에도 수천 마리씩 가축을 처리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까지 소화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존재, 바로 소매업체죠. 동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정육점 같은 곳들이요. 이분들은 유통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하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고기를 보관하고 또 먹음직스럽게 진열해서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요. 마지막으로 중개인이나 대리인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직접 고기를 사거나 팔지는 않지만 구매자랑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간접 경로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중간 유통업자들의 이윤이나 비용이 포함되니까 고기를 넘기는 가격 자체는 직거래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개별론과 홍자선은 감당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 혹은 그 이상의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장점이죠. 또 식품 안전규정 준수라든지 복잡한 냉장, 냉동 운송 시스템 운영, 시장 동향 분석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이분들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생산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고품질 육류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방식은 수직적 통합입니다. 이건 앞서 설명한 두 방식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는 이걸 마치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 전체를 한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축의 품종 개발이나 번식부터 시작해서 사육, 도축 및 가공, 물류 유통, 그리고 최종적인 소매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닭고기 같은 가금류 산업에서 이런 형태가 두드러진다고 이 글은 지적하는데요. 타이슨 푸드나 펄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계약 농가에 병아리랑 사료를 제공하고 다 자란 닭을 회수해서 자기들 가공 공장에서 처리하고요. 또 자체 유통망으로 운반하고 자기 회사 브랜드를 붙여서 대형마트 같은 소매점에 직접 납품하는 것까지. 와, 거의 모든 단계를 직접 관리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수직적 통합 모델은 여러 가지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니까 제품 품질을 아주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좋아요. 어떤 농장에서 키웠든 어떤 공장에서 가공했든 동일한 기준과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각 단계별로 발생했을 중간 마진을 내부화하고 전체 운영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죠. 셋째, 시장 수요나 소비 트렌드가 변할 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체 시스템 안에서 생산량이나 가공 방식, 신제품 출시 같은 걸 빠르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넷째는 농장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매장 진열대까지 우리 브랜드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일관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다 통제한다는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위험 부담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수직적 통합 모델에도 상당한 어려움과 과제가 따릅니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막대한 자본 투자겠죠? 품종 개발 연구, 사료 공장, 수많은 사육 농장 관리, 거대한 도축 및 가공 시설, 전국적인 냉장 유통망, 심지어 브랜드 마케팅과 소매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독립적인 중소생산자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기 쉽다는 점이에요. 설 자리를 잃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생산 기술, 도축 및 가공 공정 관리, 복잡한 물류 시스템 운영,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최종 소매 유통 노하우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역량을 한 조직 안에 갖추고 유지하는 거, 이건 어떤 거대 기업에게든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거래, 간접거래, 수직적 통합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네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게 최선일까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각각 장단점이 워낙 뚜렷해서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현실적인 상황을 좀 가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귀농해서 소규모로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자본은 좀 부족하지만 지역사회하고는 관계가 좋은 농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로가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된 자원, 그리고 강점을 먼저 고려해야겠죠. 지역사회와의 좋은 관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거래 방식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CSA,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지원 농업이나 아니면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같은 거. 이게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농장의 이야기나 가치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충성도 높은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니까요. 다만 아까도 강조했지만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 이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에 소질이나 흥미가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미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고 복잡한 마케팅이나 유통보다는 오로지 고품질 고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은 농장이라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그런 농장이라면 간접 경로, 즉 도매상이나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자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생산에 집중하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통, 마케팅, 재고 관리, 식품 안전 규제 준수 같은 건 그 분야의 전문 기업에게 맡기는 거죠. 물론 마리당 판매 가격은 직거래보다 낮아지겠죠. 하지만 대량으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농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결국은 농장의 규모, 생산 능력, 보유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농장주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없는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육류 마케팅 환경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랑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글은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눈부신 발달. 이게 과거에는 지역적 한계에 묶여있던 생산자들이 전국에, 심지어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잖아요. 또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이나 국제 물류 대란 같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기존의 거대하고 중앙 집중화된 유통 경로에만 의존하는 것에 어떤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로컬 푸드나 직거래 같은 좀 더 짧고 다양한 유통 경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소비하는 식품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길러지고 가공되었는지 이걸 투명하게 알기를 점점 더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 환경 친화적 생산, 지역 경제 기여 같은 가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이건 역으로 자신의 농장이 가진 고유한 철학이나 특별한 사육 방식을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생산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소비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마케팅 경로, 즉 직거래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경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혁신은 전통적인 간접 유통 경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육류 제품이 농장을 떠나서 가공,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위 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이력 추적 시스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나 원산지 허위 표시 같은 부정행위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겠죠. 이처럼 새로운 기술은 단순히 직거래만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간접 유통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육류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거치는 다양한 마케팅 경로들, 즉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는 간접거래, 그리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업이 통제하는 수직적 통합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로가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생산자의 규모, 능력, 목표 시장, 그리고 가용 자원 같은 처한 상황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 이게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경로들이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될,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한 초신속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정교한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육류 마케팅 경로들을 또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과연 이러한 기술 혁신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대한 수직 통합 기업들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소규모 독립 생산자들에게 그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이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앞으로 육류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더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